계모 주제에 사돈과 식사하고 싶다고? 그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들려온 예비 사돈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10년간의 희생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이블을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취소하겠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담긴 아들의 목소리에 레스토랑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굳어 있었고 사돈댁은 새빨개진 얼굴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날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1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은 13살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가지 일을 뛰며 아들의 변호사 꿈을 위해 뼈를 깎는 희생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10년. 마침내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고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비 사돈댁의 차별적인 시선과 모욕적인 발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모 출신의 학벌도 없는 데다가 그렇게 고생을 했다면서 우리 딸하고는 너무 안 맞지 않나.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63년생 할머니로 가평 출신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데 그해 봄날 처음 그 일을 만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남편은 대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들르시던 그분과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다가 어느새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40을 넘긴 나이였고 남편도 비슷했습니다. 서로 첫 결혼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는 10살배기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는 제가 갑자기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당신이라면 우리 아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저를 안심시켰고 무엇보다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눈빛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조금은 수줍어하면서도 새 엄마가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말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평에서 올라오신 친정어머니와 몇몇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날 아들은 제게 처음으로 어머니, 불러주었고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새 가정을 꾸리면서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더 중요하게는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 친어머니 못지않은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철물점 일을 도우면서 틈틈이 아들의 간식도 챙기고 숙제도 봐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가족의 황금기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작은 행복을 나누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가족을 시험할 큰 시련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가정에서의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서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해도 하루아침에 완벽한 가족이 될 수는 없었나 봅니다. 특히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질 때면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춘기가 시작된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계모 밑에서 자란다며 놀렸고 그 말에 아들이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삶에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주면 됩니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퇴근 후면 항상 저와 아들이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셋이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점차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며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은 꽃이 피는 것처럼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들의 1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직접 떡을 만들었는데 모양은 서툴렀지만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이에요. 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처음으로 스스로 저를 안아주었을 때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서로의 생각이나 습관이 달라 충돌하기도 했고, 특히 학습 방식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중재자 역할을 해주었고,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서로 노력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가게로 출근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남편이 가게에서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두통을 자주 호소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검진도 받지 않았던 것을 그때서야 후회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이란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의 눈빛이 하루하루 슬픔으로 깊어져 갔습니다.
13살, 아직은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화장실에 숨어 울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저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 부탁해요. 이 말을 남기고 남편은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아빠,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시고 살게요. 말했습니다. 13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이 말에 조문 오신 분들이 더욱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아들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아들은 아버지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 키워내겠다고,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둘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당장의 생활은 가능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교육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생계는 어떻게 꾸려나갈지. 수많은 걱정이 밀려왔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자가 겪어야 할 시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 속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쓰던 일기였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의 마음 상태가 걱정되어 몇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장래희망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아빠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빠가 늘 약자의 편에 서서 도와주시는 걸 보며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비록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늘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가끔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공짜로 물건을 주기도 했고 외상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들이 변호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니.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사법고시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는 사교육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보험금은 이미 병원비와 장례비로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고 철물점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서라도 아들의 꿈을 이루어 주기로 말입니다. 당장 동네 식당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갔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의 미화원 자리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일만 하려 했는데 월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침에는 아파트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밤에는 인근 PC방 청소 아르바이트도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벌이는 많지 않았지만 3가지 일을 겹쳐서 하면 그래도
아들의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의 꿈을 꼭 이루어주마. 라고 약속했을 뿐입니다. 아들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생활. 힘들었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힘겨운 나날들이 10년이나 계속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지만 아들의 등교 준비를 위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들의 아침을 챙기고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쳇바퀴처럼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견딜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이 부르트고 청소를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피곤할 텐데도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제 고단함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식당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렀는데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만 쉬어도 그날의 일당을 받지 못했고 그만큼 아들의 학원비가 부족해질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도 파스만 붙이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항상 공부하다 잠든 흔적이 남아 있었고 가끔은 제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다 잠든 것 같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미안한 마음에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 때가 있었고 무릎 연골도 닳아 없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비도 무서웠고 무엇보다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은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창관 수업날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님, 아드님이 반에서 1등인 것은 아시죠? 특히 인성이 참 훌륭해서 진짜 모범 학생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그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들의 옷이 낡았을 때 새 책을 사달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다음에 라고 미뤄야 할 때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아들은 알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더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10년. 아들이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온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는 아들의 말에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방 한켠에서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식당 사장님과 동료들이 달려와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우리 모자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이날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달려왔고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들의 품에 안겨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단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과 친지들이 축하를 해주러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는 매일 새벽 청소하시는 걸 보면서 안쓰러웠는데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으시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사실 이날이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첫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합격 축하 자리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제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할 때마다 사실은 제가 일하러 나가는 새벽에 몰래 일어나 배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니의 희생에 꼭 보답하겠다.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순간들이 모두 값진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약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남편도 틀림없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순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대형 로펌은 아니었지만 아들은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면서도 늘 밝은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기뻤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던 아들에게 좋은 인연이 생겼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받은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공손한 말투, 그리고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녀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을 때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님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어떤 불신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이니 서로 어색한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의료인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셨고 대화 중에 은근히 저희 학력이나 배경을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들려온 작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계모 출신의 학벌도 없는 데다가 그렇게 고생을 했다면서
우리 딸하고는 너무 안 맞지 않나.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만남에 자주 참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의아해하며 물어볼 때면 너희 둘이 편하게 만나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제 존재가 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예비 사돈 댁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사돈 댁과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평소 가보지 못한 곳이라 조금 위축되기도 했지만 아들을 위해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사돈 어른은 아들의 직장과 연봉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대형 로펌이 아닌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곤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병원에서 일하는데 너무 격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양가의 가족사로 이어졌습니다. 사돈댁은 3대가 의사 집안이라는 것, 따님이 어떤 명문 학교를 나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를 향해 어머님은 어떤 학교를 나오셨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까지만 나왔습니다. 제 대답에 사돈댁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제가 계모라는 사실이 거론되었을 때는 더욱 심각한 표정들이 오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말씀에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 숨은 편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녁 내내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변호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돈댁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만 갔습니다. 자리를 파고 나올 때 사돈댁 어머님이 작게 던진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애비 없는 집에서 자랐다더니 예의 범절이 안 되어 있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들의 인생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사돈댁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일은 제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모여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도 사돈댁이 지정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사돈 어른은 결혼식장과 예식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에 맞는 예식장이어야 할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돈 어른이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때 어머님은 가급적 눈에 띄지 않게 하시죠. 계모시니까 너무 나서지 마시고. 그 말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돈 어른은 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모 주제에 사돈과 식사하고 싶다고?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죠. 그 말은 마치 채찍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쾅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내리치는 바람에 물잔이 넘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예비 사돈 어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은 취소하겠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 굳어 있었고 사돈댁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데리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해서. 그제서야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아들이 처음으로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사돈댁에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파혼을 통보했고 예비 며느리의 수십 통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참으셨죠?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돈댁에서는 아들에게 따로 연락해 어머님과 거리를 두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하면 연락은 안 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속으로는 큰 분노를 사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걸 모욕하다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사과를 했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그런 가치관을 견제하지 않은 것도 문제야. 그건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 아닌가?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조금 물러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너무 그러지 마. 젊은 사람들은 서로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아들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건 제 신념이자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법률사무소에서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사돈이 지인을 통해 사무소 소장님께 압박을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어차피 독립해서 제 사무소를 차릴 생각이었어요.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에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저를 이토록 생각해 주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아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노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직 안 자고 뭐하니?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들이 건넨 것은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쓴 일기장이었는데 제가 미처 모르고 있던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새벽에 청소하러 나가시는 뒷모습을 봤다. 몰래 따라가 보니 허리가 많이 아프신지 중간중간 계단에서 쉬어가셨다.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이 아프다.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셔서 주무시면 몰래 일어나 피로파스를 붙여드린다.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그동안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몰래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 근처에서 공부한다며 도서관에 간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제가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근처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 제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처음 받은 월급으로 한 일이 있어요. 아들은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식당 사장님을 찾아가서 부탁드렸어요.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시지 않도록 일을 조절해달라고. 제가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는 대신에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식당에서 일이 줄었는지, 왜 사장님이 자주 쉬라고 하셨는지를. 아들은 그동안 줄곧 제 곁에서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께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몰래 도와드린 게 하지만 어머니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아들이 저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된 후에도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파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매일같이 울면서 전화를 했고 직접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제가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드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딸처럼 끌어안고 우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젊은 둘의 사랑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화해하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사돈댁에서도 반성하고 있더구나. 하지만 아들은 완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께서 10년 동안 겪으신 고통을 그들은 단 한순간에 무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며칠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면 후회할 것.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들의 편을 드시나요? 어머니야말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그 말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건 제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할까? 오늘도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아 지난 10년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 아들과 단둘이 남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남편이 떠나고 망연자실했던 그때,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공부방에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던 날들. 지친 기색을 보이면 몰래 보약을 끓여 책상에 올려두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식당 일을 하다가 그릇을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는데 그날 밤 아들이 알바비를 모아뒀다며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변상하세요. 그때 아들의 눈가가 붉어져 있던 것이 기억납니다. 수능을 치르던 날 아들은 제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발 일하러 가지 마세요. 집에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그날 하루 식당 일을 쉬고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법고시 준비를 하면서도 아들은 늘 저를 걱정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제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 마사지를 해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아들이 내민 봉투가 떠오릅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제가 벌 테니까. 하지만 전 그 돈을 모두 다시 아들 통장에 넣어 주었습니다. 내 앞날을 위해 모아둬라.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우리 모자는 참 많은 것을 함께 견뎌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들이 더 강하게 반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의 고집도 예비 며느리의 눈물도 사돈댁의 태도도 모두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특히 예비 며느리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완전히 물러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에게 엄마는 고향으로 내려갈 테니 너는 내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망치는 것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돈댁을 다시 한번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고민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서둘렀던 것은 아닐까.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데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진행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비슷한 상황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상담사가 한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결혼은 미루되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도 우리도 모두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천천히 서로를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또 아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주말 아침, 평소 우리가 좋아하던 근처 공원 벤치에서였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누구보다도 하지만 지금 내가 하려는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분노가 어쩌면 엄마에 대한 미안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엄마는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계모인 엄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도 받고 그런데도 넌 늘 씩씩하게 이겨냈지. 하지만 이제는 그만 엄마를 걱정하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정한 행복 말이야. 지금 이 선택이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게 맞니?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니?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실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하지만 어머니께 상처를 준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게 그래. 바로 그거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혼란스러움,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당장 모든 걸 결정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때? 그제서야 아들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처럼. 대화를 나눈 후 아들은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아들의 제안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진중했습니다. 일단 파혼은 철회하되 결혼은 1년 정도 미루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양가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나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사돈댁에도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돈댁도 결국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시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돈댁에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정중히 사과를 했고 앞으로는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양가가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돈댁에서 먼저 저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제가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에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님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감싸주시는 걸 보며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어머님께 배워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순간들도 있고 가끔은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이제 결혼식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사돈댁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은 아닐까? 얼마 전 아들이 자신의 새 법률사무소 개업식에 사돈댁을 초대했습니다. 그날 사돈 어른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사위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님 덕분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간혹 드러나는 작은 갈등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더 많은 문제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돈댁에서 자신들의 집 근처로 와서 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단호히 거절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단호한 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야 할까요?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서 계모인 제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곧 한 가정을 이루게 될 아들에게 어머니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